네, 오늘 2021년 일본 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을 강의해 드릴 일본 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곽영훈입니다. 오늘 이 일본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일본 경제 궤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전망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전망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일본 경제의 히스토리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그 순서, 이것이 1부입니다. 2부에서는 일본 경제의 동인, 일본 경제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에는 세 가지의 큰 쇼크와 그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버블과 디플레이션, 금융위기와 아베노믹스, 그리고 코로나19와 정책 대응,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3부에서 오늘의 주제인 일본 경제 및 주시장 전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망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냥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주 종합연구소가 일본 경제 전망을, 금년도 전망이죠,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용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 GDP 성장률이 나오고요, 이쪽에 물가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망하는 게 경제 전망의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 최종 고울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수치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이런 수치보다도 내용입니다.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경제 구조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경제의 모습이 달라질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치 분석과 정성 분석을 동시에 하기는 하지만 저는 좀 더 정성 분석, 즉 경제 환경, 경제 구조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전망 작업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기계적으로 움직이질 않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전망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또 전망 작업이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진행되어 왔는데요. 경제 전망의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통계학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경제 어떤 전망 툴이 발전하는 그 이상으로 경제가 더 빨리 변하고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예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전망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은 쓰임새가 아주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국가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그 세출입 예산을 작성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경제 전망입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느 정도 성장과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세입 예산이 결정될 것이고 세출 예산도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제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경제 전망을 아주 열심히 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것은 통화,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역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은 한국은행이 적절한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주 열심히 또 그 경제 전망을 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전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월 달쯤 되면 기업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요.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경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그 기업에서도 10월이면 어김없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더 발전을 해서 수치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들까지도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기업에서 경제 전망을 하는데 이제 연구소 쪽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기업 내부에서도 어떤 이해관계가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 매니지먼트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좀 경제 전망 수치를 좀 높이는 걸 좋아하십니다. 성장률을 좀 높게 잡기를 원하시는데 반해서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실무단에서는 목표가 너무 높게 잡히면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좀 연구소에서 조금 좀 소극적으로 좀 낮게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기업 외에도 또 개인들도 전망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경제 전망 또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경제 전망하면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분들은 사실은 아주 전문적으로 전망을 활용하는 분들인데 저희처럼 민간인들 또 혹은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전망하면은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망은 보통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언어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들만 잘 쫓아오시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한다면 수치 같은 것들은 발표기관들의 발표를 좀 이렇게 연구기관들의 발표를 받아보시면은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경제 전망의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오늘은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경제가 바로 일본 경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제 논의도 가능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의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대략 30-40년 전에 이제 버블이 생성되고 붕괴된 데서부터 일본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 버블이 발생한 90년도 그리고 버블이 이제 생성된 거는 한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붕괴는 이제 90년서부터 진행됐는데 그때 이후에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일본 경제의 한 30-40년을 살짝 개관을 해드리면 뒤에 논의를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동시 불황을 겪었는데요. 이것을 타파하고자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경제 선진국이니까요. 미국의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거노믹스라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레이거노믹스는 감세와 금융 긴축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들이 더 열심히 수익성을 올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을 깎아줌으로 해서 소비자들도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 경제가 회복될 거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세와 금융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니까 오히려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들, 다른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 환율을 절상하라고 하는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1985년에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플라자 합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잘 나가던 나라들, 독일, 일본, 그리고 기타 선진국, 유럽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통화를 절상시켜라. 그래야 우리 달러가 이제 절하가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서 미국 경기가 살 테니까 그쪽에서 달러를 엔화나 마르크화를 강세로 유도해라. 같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엔고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일본이 받아들이면서도 내심으로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경제가 아주 고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수출도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엔고가 되더라도 자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파르게 엔고를 용인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일본 경제도 수출 중심이고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 엔거의 영향을 곧바로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경제가 이번에는 크게 침체를 하게 된 것이죠.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 당국은 그걸 좌시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일본 경제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플라자 합의되면서 일본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떨어진 부분이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만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취한 정책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일본 정책 당국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엔화를 다시 약세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신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됐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죠. 금리가 인하돼서 돈값이 싸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가 주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85년과 90년 사이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시가총액으로 전체 가격을 다 합한 값이 3배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 됐고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일본 국민들이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신화를 가졌냐 하면은 1억 총투기의 시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당시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쯤 됐습니다만 아주 어린애들 빼놓고 1억 명이 전부 투기에 나섰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일본 국민들이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면서 거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요즘 아주 당연한 듯이 듣고 있는 용어가 있죠. 재테크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 재테크란 용어도 사실은 이 당시에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버블이 형성이 됐었는데 버블의 특징은 뭐냐면 언젠가는 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내 생각엔 버블인데 다시 꺼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그건 버블이 아닙니다. 버블은 특징이 깨지는 게 버블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당시에 버블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버블 붕괴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초래되면서 디플레이션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디플레이션을 20년간 지속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9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보시면은 버블이 깨진 다음서부터 일본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면에서 상승하는 국면도 있거든요. 근데 눈여겨볼 만한 게 이 IT 버블입니다. IT 버블은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IT 쪽에 버블이 생성되고 2001년 들어가면서 이제 IT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겪었습니다. 겪었었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화랑세이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이 좋은데 그래도 10배 오르면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IT 버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100배가 오른 주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IT 버블은 굉장하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됐던 거죠. 근데 이게 IT 버블이 터집니다. 더 이상 IT 기업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수익성을 되게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주식을 막 사 모았는데 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이 깨졌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2001년 맞죠? 2001년 9월 11일에 이제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공격을 받게 되면서 IT 버블 붕괴를 더 가속화시킨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도 이제 몇 분의 1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망가지고 하니까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또 감세 정책하고 금리 인하로 대응을 했습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근데 이번에 상당히 이 정책이 부작용이 났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의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는데 그게 또 미국으로 집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국채를 다들 산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것이 이후에 미국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버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 버블이 발생해서 붕괴하는 과정에서 리먼 사태가 터진 거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일본 경제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본 경제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이 안전자산 선언하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리스키한 자산을 다 피합니다. 리스크가 위험성이 큰 자산을 피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엔화 쪽으로도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엔고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12월에 아베 정권, 2기 정권이 시작될 때까지 엔고가 계속되고, 엔고가 진행되는 만큼 일본의 경제는 엔고 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2009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10대 전기 전자 기업의 수익성이 삼성전자 하나를 못 이긴다고 할 정도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일본이 GDP 성장이 아마 전 세계에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일 거고요. 여기 이제 리바운드를 거쳐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실시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과정을 겪고 오다가 작년에 드디어 코로나19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또 일본이 또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경제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버블 90년대를 중심으로 한 90년대 초 버블 형성과 붕괴, 그리고 금융위기하고 아베노믹스, 코로나19 이것들이 일본 경제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끌고 온 요인들이어서 2부에서는 이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2부에서는 일본 경제의 동인, 일본 경제를 지금의 모습으로 끌고 온 원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원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버블 생성 붕괴와 디플레이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와 아베노믹스, 그리고 코로나19와 정책 대응, 요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버블 붕괴가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였기에 20년 혹은 30년 가까이 일본 경제가 맥을 못 치고 있느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토지 시가총액입니다. 민간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부분은 뺀 거죠. 그 부분이 85년도에 800조 엔 정도 됐습니다. 800조 엔 정도 됐는데 90년에 가면은 그게 2200조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랬다가 여기엔 그래프가 좀 더 떨어지는 거로 나오는데 가장 저점일 때 거의 한 800조 엔 정도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버블 붕괴로 인해서.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한 20, 30년에 걸쳐서 그게 3억 언저리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타격이겠습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5분의 1 수준까지 급락한 그런 경우입니다. 요게 재밌는데요. 가계가 요 지가 하락과 주가 하락 때문에 얼마나 돈이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년서부터 돈 나간 걸 다 플러스를 해보니까 2010년경에 대략 800조 엔이 넘어갑니다. 그 800조 엔, 그러니까 또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GDP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시기에 GDP 평균이 약 500조 엔 정도 됩니다. 그것의 1.6배 규모입니다. 1년 내내 일본 경제에서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를 다 합쳐도 500조 엔인데 가계에서 저 지가, 주가 하락 때문에 없어져 버린 돈, 공정분해된 돈이 800조 엔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강한 충격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버블이 붕괴되는 것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일본 경제가 더 큰 문제였던 게 뭐냐면 버블 붕괴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디플레이션이 뭐냐 생각하시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점도 있을 텐데 왜 나쁘다고 하느냐. 좋은 점이라면은 동일한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더 많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는지를 보면 디플레이션이 좋지 않다는 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저게. 왜냐하면 경기가 쪼그라들고 침체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체온계라고 보면 이게 36.5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열이 올라와도 문제지만 열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버블 붕괴가 디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부실채권입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가 부실채권이라는 전파 경로를 통해서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부동산업자라든가 또 건설업자,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도 내게 되고, 특히 이분들은 버블이 막 올라갈 때, 버블이 생성될 때 엄청나게 은행에서 빚을 많이 진 분들이 많거든요. 부동산이나 건설 쪽에. 이런 분들이 이제 과잉부채 때문에 부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버블 붕괴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려받지 못할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금융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능이 마비가 되면 실물경제가 억제가 돼요. 이런 현상에서 대충 일본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보면은, 버블이 붕괴가 아까 그 가계에서만 약 8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조엔 정도의 버블 붕괴가 있었거든요. 기업이나 정부까지 포함해서 보면 1000조엔 정도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부도가 늘어나고 부도 건수도 늘어나면서 부실채권이 된 게 100조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중에 공적 자금을 고이즈미 정권으로 들어가서 2000년대 초반에 10조엔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저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조에 가까운 돈을 내 부실채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은행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6.8조엔 정도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예, 매년 이렇게 처리를 해서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은행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만든 기업과 함께 은행이 부실채권을 만든 기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그 부실채권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진실인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은행이 부실채권을 해소하느라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당국이 미리 이 공적 자금 같은 것들을 미리 조기에 투입을 해서 일단 부실채권을 조기에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역사적 경험을 보면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었던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유야무야 은행들이 그냥 별 부담을 안 주고 가버린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일본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공부분이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실채권 문제가 아주 더 악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개념이 있는데, 이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겁니다. 리처드 쿠라고 하는 중국계 일본인이 고안했다고 할까요? 주장한 이론인데 뭐냐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 부채를 축소하는 쪽에 최우선
순위를 설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선 부채뿐만이 아니고 부채도 있고 그리고 인력도 있고 설비도 있고 요 세 부분이 버블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가지고 이 과잉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필이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해소를 하게 되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버블 붕괴는 은행 위기, 그래서 생긴 디플레이션은 은행 위기가 또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프가 있지만 이것만 설명드리면요. 대출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거 성장 경제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010년이 돼서야 이제 조금 회복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그 계속 손실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부족인 은행들도 많이 생기고 그냥 생존을 할 수가 없어. 이제 문을 닫을 판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통합을 하게 됩니다. M&A를 통해서 이제 대형화를 해서 생존하게 됐고 그 결과가 2000년 초부터 메가뱅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일본 은행들이 대부분 이 당시에 이제 메가뱅크가 큰 은행으로 거듭난 은행들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이 디플레이션을 더 가중시킨 이 자산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산 디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르게 되면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저는 수년 전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전에는 충분히 가능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이런 우려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 2년 더 진행된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산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가나 주가,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부동산 담보 금융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은행 기능이 축소가 되고 투자가 감소를 하게 돼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데 디플레이션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디플레 스파이럴이라는 개념인데 디플레이션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그냥 자연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심한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경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야말로 고사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 장기 침체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GDP 디플레이터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일에 그게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면 빨리 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디플레 스파이럴이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겁니다. 가격이 어떤 이유로 해서든가 디플레가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 임금이 상승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물가가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105만 원의 그 지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물가가 싸졌으니까 105만 원어치를 지출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건데 왜 그러냐? 예, 좋은 분도 계신데 안 좋은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을 줄입니다. 고용을 줄이니까 1인당 받는 금액은 실질 임금은 좀 올랐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냥 직장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어떤 이유든가 기업가들이 임금을 깎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의 임금이 하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비슷한 논리로 실질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옛날에 5% 물가가 상승하던 시절에 내가 100만 원을 빌렸고 이자율이 5%면은 나중에 1년 뒤에 105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근데 물가가 5% 오르면 실제적으로는 뭐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금액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가가 중요한데 물가가 떨어진다고 보면은 금리는 그냥 있어도 이 금리 부분에 물가 하락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금리는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여기 실질 임금 상승하고 비슷한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공산품이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나 농부들이나 모든 분들의 매출액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돼서 고용과 고용소득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소비가 감소하고 또 투자도 감소하고요. 기업 측면에서 기업 수익이 떨어지니까 또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은 총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경제에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처음보다 한 단계 더 하락을 해서 다시 이쪽이 되고 이 순환이 계속되면서 물가는 점점 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한 번 발생하면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면 어떤 수를 써서든지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디플레이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계속 디플레이터가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일본은 이 90년대 초중반에 피크를 기록한 다음에 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 이 그래프가 그대로 여기 있는데요. 이제 아베노믹스 이후에 소폭 올라왔죠.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극복이 됐느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버블 생성 붕괴에 따른 일본 경제 잃어버린 20년이 끝났느냐 하는 것은 반쯤 끝났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디플레이션이 완전 극복된 건 아니다. 그런 상태의 일본 경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아베노믹스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동성이 집중됐죠. 됐는데 그것을 대부분 다시 빌려간 사람들이 유럽계 은행들입니다. 근데 유럽계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의 부동산 쪽에 부동산 금융 쪽에 돈을 댔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 서류를 조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대출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 집이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 뭐 누가 받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집값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집을 95만 원을 빌리고 자기 돈 5만 원을 들여서 샀는데 그것이 90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이분들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다 갚아야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출 부분을 포기하면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임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이건 매우 아주 급박한 위기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주가에서 보듯이 1년 후에 극복을 했습니다. 요거 파란색은
일본의 니케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해결이 안 되고 옆으로 갔는데 미국은 1년, 2년 만에 회복을 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 원동력이 됐던 것이 버냉키의 어떤 과감한 통화정책, 소위 질적 완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로 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진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뭐냐면 버냉키는 2002년도에 일본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고원절이 있었는데 뭐냐면 2002년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처음 시작했던 게 2002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2006년도에 양적 완화했던 부분을 다 다시 회수를 했었는데요. 그 버냉키가 그 언저리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버블 붕괴서부터 그 과정들을 다 공부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부실 채권과 그 은행 위기가 발생했던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들을 연구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일이 미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냉키가 지체 없이 아주 과감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돼서 그것이 그 조기에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당시에 2009년도 초에 중국이 아주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위기 발생하고는 전혀까지는 아니어도 매우 상관이 없는 일본이 난처한 입장이 취하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엔화를 완전 통화로 인식하기 때문에 급격한 엔고가 진행돼서 엔고 불황이 계속됐었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수출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엔고 이쪽 빨간 선이 내려오는 쪽이 엔고 쪽이고요. 엔고가 되면서 수출이 떨어지고,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만 올라간 거지 이제 계속 부진이 지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이제 일본의 그 경제를 거의 망가뜨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2010년 요 정도 금융위기가 이후에 일본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국면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별의별 정책들을 다 써보고 양적 완화도 해보고 했는데 경기가 도저히 살아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2012년도 12월에 아베노믹스가 시작됩니다. 이제 아베가 수상이 되는 거죠. 이번에 두 번째 수상이 되는 거라서 아베 2기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아베가 1년 정도 수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면서 이제 아베가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베가 아베노믹스라는 거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세계 화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정책 수단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조정을 세계 화살로 해서 CPI, 즉 물가를 2%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2% 정도는 매년 상승을 해주면서 가야 경제가 완만하게라도 이렇게 증가하고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도 안 되고 심지어 일본처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디플레이션 상황이 돼서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를 실시하게 되는데, 자세한 설명 드리기 전에 요 그래프를 설명드리면, 아베노믹스는요, 어나운스 이펙트라고 할까요? 예, 제가 이런 걸 할 겁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본 엔화가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엔고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베가 오면서 이거를 고쳐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질적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수출도 잘 되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게 여기 주가하고 엔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2000년대 중반서부터 약 10년 이상 똑같이 갑니다. 엔달러 환율하고 니케이 주가 지수가 똑같이 갑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베노믹스는 발표되자마자 바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실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겠다는 이야기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노믹스의 이제 그 사실은 이 부분이 아베노믹스가 생각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재정 확대도 어느 정도 GDP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성장 전략은 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또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핵심이 되는 건 금융 완화입니다. 금융 완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엔화 약세, 금리 하락, 기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요. 이것이 수출 증대, 소비 투자 증대, 그리고 자산 시장 회복을 통해서 물가도 올리고 성장률도 올리고 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시를 한 건데, 전에 보여드렸듯이 어나운스 이펙트가 워낙 강해가지고 바로 발표하자마자 엔고가 해소되기 시작했고, 주가, 수출 이런 것들이 회복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 통화 정책이 이제 금융 정책의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건데,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는 성공했느냐? 아까 얼핏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베노믹스는 워낙에 망하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주가는 아마 오늘 거의 아마 28,000엔 수준이죠. 아베노믹스가 시작됐을 때 10,000엔도 안 됐어요. 그것이 거의 3배가량 올렸으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배경이 되는 게 기업의 수익성인데, 기업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 그리고 뭐 환율도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물가가 소비자 물가인데요. 뭐 순간 이렇게 오른 적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1%도 채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 아베노믹스가 내걸었던 2% 달성 안 된 거죠. 그리고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 보면 정말 상당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아베노믹스 때문이냐? 이것만 보면 아베노믹스 성공인데, 이 지표만 놓고 보면 내용을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요, 반드시 성공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게 2007년 이후에, 요 시기입니다만, 이게 회복되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뭐 우리나라 말인가요? 베이비 부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직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 고용지표를 두고서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저는 내용면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베노믹스는 그렇다고 해서 실패도 아닙니다. 근데 뭐 어정쩡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최근에 뭐 작년도에 이제 그 아베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힘을 잃을 무렵쯤 되니까 이제 아베노믹스를 시작했던 아베가 자리에서 물러나오는 그런 게 건강상의 문제라고 합니다만, 또 묘하게 겹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세 번째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이거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참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유럽이 봉쇄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유럽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봉쇄를 해서 경기가 다운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물건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유국에서 대규모 그 봉쇄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전 세계로 영향이 파급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데요. 요 그래프 보시면은 요 수치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요걸 작성했을 때 월드뱅크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6%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저 성장률입니다.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까지 간 거는 뭐 거의
대공황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상태였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를 겪은 국가의 비중으로 보면 작년도가 93%, 전 세계 93%의 나라가 경기 침체를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비춰보면 이거는 심지어는 대공황 때보다도 더 심한 건데 이건 뭐 비교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세계 경제에 뭐 나라의 이름만 올렸지 뭐 세계 경제에 거의 편입 안 된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뭐 사실은 평면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정도로 심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경제도 내수 위축, 수출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도를 한 게 보시면은 이제 국가별로 코로나19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낮은 나라, 리스크가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 일본도 상당히 낮은 나라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실제 일본 경제 성장률은 세계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의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일본 경제의 취약성을 좀 덮는다고 하나요? 뭐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모든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치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베노믹스의 효력이 거의 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해야 될 그런 국면에 일본 경제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순간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그 경제 성장률이 급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잘 안 보이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한국하고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여기 이제 이쪽은 분기고요. 분기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요 빨간 선의 네모 박스거든요. 요거보다 코로나 때 더 빨리 경기가 떨어졌다가 회복이 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훨씬 좋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나빠지고 있는데 일본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약발을 다 해가고 있고 또 아베노믹스 하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잘했던 측면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를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그 재정 적자를 줄였던 가장 원동력이 소비세를 많이 걷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세 인상을 2번이나 했는데 보면은 이제 2014년 4월에 한번 했고요. 8%로 올렸고 이제 재작년 10월이죠. 10월에 이제 8%에서 10%를 올렸습니다만 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 소비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둔화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일본 소비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큰 침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무역의 위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세 인상 효과까지 겹쳐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눈 내리듯이 내려가지고 감추고 있지만 이 눈이 녹으면 일본 경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부에 걸쳐서 일본 경제의 어떤 역사적인 측면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원인이 뭔가에 대한 그 원인도 따져봤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본 경제 주식 시장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이제 세계 경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일본 경제 전망, 일본 금융시장 전망 순서로 하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것은 세계 경제 전망은 제가 그 전에 근무하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그 전망치를 많이 인용을 했고 일본 경제 전망은 일본 미즈호 연구소의 전망치를 많이 활용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날에 있어서 한 나라의 경제를 전망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세계 경제를 먼저 전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호 의존성이 깊어졌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모르고 뭐 일본 경제, 세계 경제를 무시하고 한국 경제를 전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말이죠. 금년도에 우리나라 세계 경제 전망은 뭐 이렇습니다. 그 주요국에서 정책 대응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쇼크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작년 2분기서부터 코로나19가 거의 발생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주요국들이 아주 대담한 정책들을 써왔는데 금년에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침체에서는 벗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앞에 그림에서 일본 경제도 아주 급락을 했지만 3, 4분기서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점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코로나19가 아주 극단적으로 다시 뭐 확대가 된다고 할까, 확산이 되지 않는 한, 최악의 경험만 아니라면 이미 작년, 그러니까 2020년 3, 4분기 정도가 바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정책이 계속되면서 극심한 침체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복세가 나라마다 또 경제 주체마다 지역마다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은요, 동시 회복에 비해서 그 성장 모멘텀이 셀 수가 없습니다. 어디는 세고 어디는 약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정권 교체든 정정 불안도 좀 있고요. 그래서 GDP 수준이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수준을 어떤 경우든 회복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인데 아마 가장 권위가 있는 전망이죠. 거기에서 보시면은 세계 경제는 작년 2020년에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정이 되고, 올해는 한 5.2%까지 회복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살짝 그 회복이 될 거다, 그 19년 수준을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선진국은 2020년에 마이너스 5.8%, 그리고 금년에는 3.9%밖에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19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마 2022년은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일본을 한번 보실까요? 일본을 보시면은 IMF 전망은 마이너스 5.3%, 2.3%입니다. 근데 일본 전망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5.3%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금년 전망은 한 3%대로 보고 있어서 IMF보다는 조금 높은 성장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반면 신흥국은 금년도에 6%까지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왜곡된 수치입니다. 뭐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2%에서 금년도 2%에서 내년도 8%까지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빠른 성장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이 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남미라든가 지역에 따라서는 그 19년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나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금년도 세계경제 문제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물하고 자산시장의 괴리,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경제는 요 전망치보다 훨씬 낮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물하고 자산시장의 괴리가 지금 엄청나게 심합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약 3%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좋은 수치가 아니죠. 작년도에 베이스가 내려갔다는 점을 기준치가 내려갔다는 걸 감안하면 3% 정도가 달성될지도 의문입니다만, 3% 정도는 그렇게 좋은 성장이 아닌데, 자산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가격, 주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도 좀 입이 아플 정도로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실물하고 자산 같이 가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게 한쪽에서 먼저 가버리면 다른 한쪽이
쫓아가거나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뭐 자산시장을 실물 경제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고 보면 자산시장이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경기가 불투명해지고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정책 대응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그 얘기는 누구는 못하겠냐, 전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전에는 잘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합니다. 뭐냐면 시나리오 접근법을 쓰게 되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누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냥 어떻게 될 거냐, 그 사태가. 그래서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면 아마 뭐 봉사 같은 것들은 거의 이제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지속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경우에 금년도에는 5.2% 성장한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억제할 수 없다,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모를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 아마 2.3%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런 거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이거고, 코로나19가 더 악화되면 2.3%까지도 본다는 거. 그러면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도 아마 2022년이나 2023년은 돼야 2019년 코로나 이전 사태 이전의 경제 성장, 경제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회복은 되겠지만 좀 되게 불안정한 요인이 많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G2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미국에서 큰 변화가 있죠. 대통령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는 바이든의 그 경제 철학, 경제 정책 기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드노믹스는 미국을 재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투자인데요. 친환경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트럼프와 좀 다른 점입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SOC 중심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분이고, 이분은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탈퇴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거에 비해서 바이든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투자 금액을 엄청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기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라면 또 중요한 게 이제 미 연준인데, 미 연준도 통화 완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아마 향후 2, 3년간은 금리 인상하기 어렵지 않냐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경기는 좀, 미국 경기는 트럼프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중 견제, 이 필요성은 트럼프와 똑같습니다, 인식은.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되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 이제 방식은 좀 바뀔 겁니다. 트럼프는 독자적인 압박을 통해서 중국과 이 갈등해왔는데, 바이든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차튼 간에 바이든 역시 세계 경제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일환으로서 그 제조업 회복 내세우고 있고, 이렇게 그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일들에 아마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바이드노믹스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성장 모멘텀이 회복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되겠다는 심리, 그리고 금융, 무역, 경유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마 G2 갈등, 중국과의 갈등은 바이든 쪽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바이든이 바뀌더라도 미국 경제가 바로 성장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데는 좀 한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드노믹스가 지속될 때 금리와 환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왜 금리 환율을 말씀드리냐면은 경제는 결국 그 금리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또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인 퍼포먼스의 차이는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드노믹스가 계속 추구가 되면 아마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우선 보면은 이 바이드노믹스의 그 바이든의 신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재원이 되는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 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한다면 또 금리에는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는 상승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고, 환율은요, 바이드노믹스에 따라서 대규모의 재정 지출 그리고 재정 적자 확대가 달러를 약세로 가도록 하는 압력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게 될 거다. 가장 중요한 그 세계 경제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가격 변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을 좀 보셔야 되는데, 중국이 앞서 보셨지만 아마 금년도에 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이 글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거의 뭐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하고 접점이 너무 많다 보면 또 세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중국 경제도 침체가 되어야 되는데, 중국이 정책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 코로나19의 영향이 그전보다는 좀 그전 경제 구조 하에서보다는 훨씬 더 완화될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 그래서 중국 경제가 8%라고 하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새로운 경제 발전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그 탈세계화 흐름이 막 계속됐죠. 그래서 국가들이 자국 이기주의에 전부 빠졌어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결과로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저렇게 첨예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외소 의존적인 성장 전략을 포기를 하고 이제 내수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력경생, 즉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쪽으로는 이제 내수 확대를 통해서 자립형 경제 체제를 마련하고 이것이 하나의 순환이고요. 국제 쪽으로는 그 대무역을 1대1로 연선 국가들, 1대1로 상해 있는 국가들하고의 그 어떤 접점을 늘리는 방향, 그리고 자신들의 금융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순환입니다. 국제 순환과 국내 순환의 쌍순환을 통해서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가 시작되고
중국이 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사실 G2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에서의 어떤 선도력은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되냐? 그 와중에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되냐 보면은 어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결국은 경제 대책의 강도와 효과, 그리고 코로나19의 그 전개 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성장률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5.5% 이하 내외가 될 거고, 금년은 아마 3.5% 정도, 이게 이제 일본 전망기관들이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그 성장률이 2,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되고 있고요. 이미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부분에서 경기를 끌어내리는 힘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소비 부분에서 경기를 끌어내리는 힘도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력은 일본 경제는 회복할 거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하고 설비 투자가 사실은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수출 측면에서도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경제 성장 회복은 제한적일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내수는 그 정책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설비 투자가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활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에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비를 보시면은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돼서 고용 조정 그리고 정책 효과 감소 등으로 침체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이 도입돼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소비 회복은 아마 하반기 중에 좀 시작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설비 투자가 조정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금년에는 설비 투자 압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 수익 개선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됩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치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완만하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서 내수의 경기 견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외수는 어떠냐, 수출은 어떠냐 하면은 전체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다 좋지는 않고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경기 선도력 역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IT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그 수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본재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총 수출을 회복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외수 모두 그렇게 강한 회복은 아니다. 회복은 가능하지만 강한 회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행지수를 한번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보통 경기를 전망할 때 선행지수를 보고 전망을 하거든요. 이제 선행지수라는 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지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선행지수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선행지수 대충 6개월 정도 경기를 선행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충 지금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어떤 경기 회복세는 유효하다, 상반기까지 계속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경기 워치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지라고 보는 데서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다시 돌아선 부분이 있어요. 아마 코로나19가 다시 악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다시 회복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코로나19의 위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회복은 되겠는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 금리 요 그래프를 저 그래프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이후에는 거의 제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 최초로 유럽과 이 당시에 2016년 당시에 유럽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내렸었는데 이것도 뭐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제로 수준에서 옆으로 갈 수 있게 정책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일본 은행에서.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간 적도 있지만은 대충 제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일본의 정책 금리가 아마 마이너스 0.1% 여기서 고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 금리도 계속 이 수준에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는 경제에 대한 체온계, 온도계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보시면은 일본 경제를 알 수가 있는데 커다란 변동성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입니다. 주가는 지금 아마 28,000 정도 수준에 있는데요. 그랬는데 아마 기업 실적이 차별적이긴 하지만 회복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확대된다 하면 기업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는요, 이게 기업 수익성하고 주가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업 수익성이 회복된다 그러면 주가는 회복될 수 있는데 아마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따라서 이건 역시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속도가 지금까지처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제 생각이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대비 이제 주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일본이 1.2배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은 거의 일본의 3배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PBR이 똑같아진다 그러면 일본 주가 3배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나라마다 주시장의 구조가 다르고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저걸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신흥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노란 선이 일본의 PBR인데 신흥국들보다도 낮거든요. 그래서 PBR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를 일본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고요. 항상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제 얼핏 말씀드리면 이런 베이스로 봤을 때는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달러 환율입니다. 일본 경제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은 달러와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달러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엔달러 환율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지금 현재 달러는 아까 세계 경제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세가 아마 금년 상반기쯤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엔화는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엔화가 살짝 이제 엔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한 달러당 한 103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일본의 대부분의 경제 전망 기관에서도 한 107엔, 108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아마 105엔대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이제 110엔 쪽에 가까운 정도의 그 약세로 돌아서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일본 경제의 어떤 구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세계 경제 전망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경제 전망을 배경으로 해서 가격 변수에 대한 전망, 주식 시장이나 환율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